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OT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OT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좋을까? 이걸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저 방향으로 가면 맞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이 정확해져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격을 단기간에 할 수 있죠. 합격은 단기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는 이 기간 동안 여러 과목들을 학습하시죠. 여기서 학습한 이 과목들이 우리가 실무에 나가면 활용될까요? 활용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활용되죠. 여기서 하는 내용들이 다 활용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특정한 분야를 선택했다면 보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 기간 동안 다루는 이 내용들이 실무에 나갔을 때 활용되기 때문에 만일 합격 기간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내용들을 학습할 거고, 그럼 나는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될 테니까 실무에 나갔을 때 더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는 이 내용 실무에 나가시면 하루 만에 끝납니다. 하루 만에 뜯어갈 수 있는 것을 수험 기간을 연장해서 나갔을 때 도움이 될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말입니다. 단지 1차적인 관문일 뿐이죠. 내 이름으로 중개업을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는 거고요. 이 관문이 통과되면 나는 중개업을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관문은 빨리 통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그럽니다. 아니, 누구나 다 그렇지. 누구나 다 원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8개월, 10개월,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힌다든지, 불필요하게 깊게 간다든지, 깊게 가고 넓게 가서 상대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1년 만에 끝냅니까? 시험 과목이 한 과목도 아니고 여러 과목인데요. 또 표현을 바꾸어서 말입니다. 가령 세법이라는 과목은 16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면 16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이라면 그 정도의 노력과 열정과 시간을 안배해야죠. 40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은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16문제나 또는 공시법처럼 24문항이 출제되는 과목에 40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처럼 투자한다는 것은 결론은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자, 34의 시험 문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먼저 신문기사 하나를 보여드렸죠. 앞으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죠? 자, 그리고 출제되었던 게 첫 번째가 33회입니다. 33회 시험 이전에도 이미 그러한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3회 시험이 기존의 32회 때까지보다는 약간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34회 시험에는 뚜렷하게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회로 넘어왔으니까 우리 시험은 34회에서 출제된 것처럼 그러한 유형으로 갈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학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문제 하나를 풀었죠. 결과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기출문제와 똑같네. 그러면 기출문제와 내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학습한다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구나.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12개 테마 중에서 하나가 부동산 개발이었죠. 부동산 개발에서는 입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입지계수. 자, 편안하게 한번 입지계수가 무슨 뜻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 지역의 경제 수준을 높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업종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각종 기업들 중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업이 대체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업종입니다. 1980년대로 되돌아가면 부산 그러면 신발 공장이 많았죠. 그럼 그 신발이라고 하는 그것이 신발 산업이 부산 경제를 성장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거죠. 대구 그러면 섬유죠. 구미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 그죠? 포항은요, 제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한 산업들이 그 지역의 경제 성장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입지계수 LQ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자, 분모값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분모는 전국이죠. 대한민국 전국과 관련된 거고 분자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는 산업을 생각했었죠. 그래서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구의 섬유 산업도 지금 다 이제 뭐 대구를 다 떠나버린 상황인데 대구의 섬유 공장, 부산의 신발 공장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세계화라는 바람을 따라서 중국 갔다가 방글라데시로 많이 떠났죠. 이제 아마 또 다른 형태로서 지금 국내로 자꾸 되돌아올 겁니다. 이제 세계화가 그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자, LQ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대한민국 전국 모든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구수 분의 대한민국 전국 섬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수. 이게 분모값으로 들어갑니다. 자, 분자는 이렇게 됩니다. 대구 모든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구수 분의 대구 섬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수. 이게 LQ입니다. 그래서 LQ는 기준이 1입니다. 1. 그럼 LQ가 1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급자족한다는 뜻입니다. 1보다 크면 대한민국 전국의 섬유산업 대비 대구의 섬유산업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대구는 그렇게 생산된 섬유를 자체 소비하고도 남는다. 남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출. 따라서 대구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반 산업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비기반 산업, 즉 수입을 해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게 LQ입니다. 그럼 이제 16회 기출문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LQ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문제 확인하시고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요. 표를 잘 보셔야 돼요. 표. 가로, 세로를 자꾸 바꿔요. 가로, 세로를 바꾸기 때문에 딱 보고 이게 어디가 전국인지 어디가 특정한 지역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A 지역의 부동산업의 LQ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뭐였죠? 전국이었죠. 그럼 전국이죠. 자, 전국에 먼저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900이고요. 부동산에 종사하는 자가 500이죠. 그러니까 분모는 어떻게 된다고요? 900분의 500. 자, 먼저 한번 보세요. 분모는 900분의 500입니다. 다음, 분자는 이제 A 지역으로 가야죠. 자, A 지역을 보세요. A 지역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는 300이죠. 그중에 부동산에 종사하는 인구수는 100이니까 300분의 100이 되겠죠. 분자는 300분의 100.
자, 계산기 내세요. 물론 내항끼리 곱해서 분모로 가고 외항끼리 곱해서 분자로 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계산합시다. 자, 5 나누기 9 해보세요. 계산기 눌러야 됩니다. 예, 우리 시험은 계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5 나누기 9 하니까 55.55가 나오죠. 다음 100 나누기 3, 1 나누기 3 하면 되죠. 33.333 나오죠. 자, 그렇게 계산하니까 0.6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들이 자, 이번에는 LQ는 다 똑같아서 똑같은 형태로 풀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하나만 일단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 내용 가지고 34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강의를 딱 스톱하시고 한번 풀어보고 들어오세요. 별거 없죠? 똑같죠? 자,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X지역의 LQ가 기반산업인 게 몇 개냐? 기반산업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이 1이죠. 즉 LQ가 1보다 큰 업종을 찾아라 이 말이네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먼저 X지역의 A산업을 볼까요? 먼저 분모는 전국이죠. 자, 전체 지역, 전체 이게 분모로 가야죠. 그러면 분모에 들어갈 것은 먼저 전국 모든 산업에 총사는 인구수가 540. 그중에서 A산업의 총사는 자가 80이죠. 그럼 분모는 540분의 80. 보세요. 540분의 80. 그럼 이제 A지역은 전체가 320분의 30 하면 되겠죠. 자, 계산기 이제 눌러봅니다. 80 나누기 540 하세요. 80 나누기 540을 했더니 14.8 나오죠. 0.148이니까 14.8. 30 나누기 320 하세요. 그랬더니 9.375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1보다 작죠. 그럼 A산업은 탈락. 자, 나머지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분모부터요. B산업입니다. B산업. 분모는 540분의 90이죠. 그럼 이제는 좀 바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90 나누기 540 하면 되죠. 자, 계산기 90 나누기 540 해보세요. 그랬더니 16.7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X지역으로 가면 320분의 50이니까 바로 계산해서 50 나누기 320 하세요. 50 나누기 320 했더니 15.6. 근데 일단 따져보면 보세요. 분모값, 분자값을 비교했을 때 분자값이 커야 1보다 큰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분모값이 크죠. 그럼 1보다 작죠. 그럼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죠. 얼마인지. 더 이상 계산기 눌러서 뭐 0.57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제 C산업으로 갑시다. 이제 바로 불러보시겠습니까? 110 나누기 540. 20.3. X지역은 60 나누기 320. 역시 분모가 더 크다 그죠? 그럼 1보다 작다고 나올 테니까 이 경우도 탈락. 자, D산업으로 갑니다. 120 나누기 540. 22.2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X지역의 D산업은 100 나누기 320 했더니 31.2가 나오네요. 이 경우는 D산업은 분자가 더 크네요. 분자가 크니까 1보다 크겠네요. 따라서 D산업은 선택. 다음에 E산업으로 갑니다. 140 나누기 540. 25.9입니다. 그럼 X지역으로 가면 80 나누기 320. 25. 이번에는 분모값이 더 크죠. 그럼 1보다 작으니까 탈락. 따라서 현재 제시되어 있는 각종 산업 중에 X지역의 LQ가 1보다 큰 경우는 몇 개? 1개.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별거 없지 않습니까? 자, 기출문제가 어때요? 똑같죠? 자,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끔. 자, 이 문제를 딱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사실을 아는 수험생 분도 지금처럼 다 이렇게 5개를 다 풀어봐야 되니까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1분은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기계적으로 풀어도 2분이죠. 아니면 조금 당황해서 어떻게 하는지 따지면서 하면 3분입니다. 다시 표현해서 34의 시험이 어떻게 변했느냐.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기출문제 범위를 최근 10년, 자, 정확하게 한번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은 개론에 국한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의 34의 기출문제는 최근 10년 기준을 최근 10년간 기출되었던 기출문제를 벗어난 게 딱 4문제입니다. 4문제 중에서 2문제는 예전에, 그러니까 10년 이전에 15회 때 이전에 기출되었던 지문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문제는 기존 시험 문제 1회 때부터 33회 때까지 기출되었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부동산 금융 쪽인데 자, 그쪽은 여전히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파트는 사실 그쪽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틀리라고 출제한 거죠. 틀리라고 출제한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학습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럼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10년 범주 안에서 4문제가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2문제는 뭐 그 이전의 기출문제를 학습했더라면 역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따라 기존의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난 것은 2문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40문제 중에서 38문항이 기존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었지만 문제는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끔 출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요, 어떤 형태의 문제가 좋으냐, 이 문제보다는요, 듣도 보도 못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예 풀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늘 학습했던 형태와 동일하니까 시작을 하는 거죠. 문제는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시간을 많이 소요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멘탈이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풀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론 문제를만 40번까지 하고 넘어갔다면 민법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으니까요. 자, 이 형태는 35회 시험도 그대로 지켜질 겁니다. 그렇다면 34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자, 한 번 더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은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기는 했으나 시간을 많이 소요케 만드는 이론 문제도 그렇게 나왔고 계산 문제도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뭐 보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작게는 6문제, 많이는 10문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는 안 푼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딱 문제를 보면 그걸 1초 내지 2초 안에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딱 실전에서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이 문제는 풀어야 될 문제, 이 문제는 스킵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 이 문제는 그냥 찍고 끝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그 공간에서 판단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판단하려면 실제 학습량이 어떠해야 될까요? 그렇죠. 학습량이 많아야죠. 학습량이 많으신 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학습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걸 한 10개월, 12개월 만에 가능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의고사에서 그런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모의고사는 이렇게 34회 시험에 준해서 출제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그 순간 바로 1초 내지 2초 안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풀어야 되는 문제. 이 문제는 건너뛰는 문제. 이 문제는 그냥 아무거나 찍고 끝내자 그냥.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아직은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시점이 아니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시점이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1차 과목, 1차, 2차 우리가 구분하죠. 1차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과 민법입니다. 그래서 개론과 민법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80문제를 동시에 받아서 100분 동안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시간 안배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간 안배라는 게 절대적 기준이고요. 그래서 34회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총평을 해달라고 할 때 저는 결론 총평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결론은 누가 시간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유무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개론 문제를 푸실 때 계산 문제는 이유 풀문 스킵입니다. 단 0.1초 만에. 1번, 2번, 3번 풀어 내려가다가 4번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스킵. 근데 계산 문제를 다 읽어보고 이 계산 문제네. 넘어가 이런 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스킵하는 시간은 0.1초 만에 판단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산 문제는 다 스킵하고 이론 다 푸시고 마킹 끝내고 민법 문제 다 풀고 마킹 끝내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계산 문제를 풀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 제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 문제도 편안한 마음에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계산 문제의 답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 문제를 마지막에 풀더라도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 일단은 스킵해요. 일단은 스킵하고 다른 계산 문제 먼저 풀고 다시 돌아와서 시간이 가능하다면 푸는 겁니다. 왜? 시간이 3분씩 이렇게 소요되는 문제들은 선뜻 손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연습을 부지런히 과목마다 그 경향이 다를 겁니다. 출제 경향이 다를 겁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우리 기출문제 지문들도 나왔지만 다른 고시, 다른 국가고시에서 다루어졌던 기출문제 지문들이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걸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온지 X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시험장에서 그것을 5초 만에 판단하기에는 불편하다는 거죠.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국가고시 기출문제까지 다 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그런 문제들 중에서 우리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은 뽑아서 가져오겠죠. 부동산학 개론은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부동산학 개론 문제도 늘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든 또는 수업 시간이든 늘 이렇게 설명하고 같이 풀어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형태를 먼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신문기사를 본 것처럼 절대평가를 유지하겠다. 단 난이도를 조절해서 합격자 수는 조절하겠다. 난이도를 조절하겠다. 그럼 개론이라는 과목의 난이도는 어떤 식으로 조절하느냐? 시간을 좀 더 많이 소요되게끔. 그럼 다른 과목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할 건지 학습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목표는 단기간에 합격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합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험은 객관식입니까?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이죠. 여러분, 객관식과 주관식을 학습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주관식이라는 시험 문제를 다룬 것은 혹시 이제 고시 공부하셨다면 2차는 다 주관식이죠. 그런데 원래 이제 우리 시험도 2차는 주관식인데 단 뭐 객관식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객관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응시하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관식으로 시험을 본 대표적인 게 대학교 시험이었죠. 그죠? 대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A에 대해서 논하라. A에 대해서 약술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막 설명해야죠. 자, 이 주관식의 특징은 뭘까요? 거기에 서술하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있으면 나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 주관식은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입력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객관식은 아니죠. 왜 아니죠? 객관식은 5개 중에 어쨌든 답은 있죠. 답은 보여져 있죠. 우리는 그중에 찾아내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학습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달라야죠. 그러니까 주관식을 준비하는 방법은 연습장에다가 여러 번 쓰면서 암기하는 거지만 객관식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을 찾는 방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따라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사고하시고 제발 당부드립니다.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열심히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시험 준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초딩 때부터 학창시절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공부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라는 말을 했지 공부를 하는 것과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험생입니다. 우리는 학생이 아닙니다. 수험생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정답은 직관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것이 딱 파악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2가지만 정확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34의 기출문제를 지금 2문제를 풀어봤죠. 첫 번째가 부동산의 특성이었습니다. 가령 부동산의 특성에는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특성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됩니까? 부동성에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부동성 때문에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기준이 다르고 즉 결론은 각각 그 특성들의 특징들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특징들을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교만 딱 가능하면 되죠. 비교만. 예를 들어 보세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부동성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개별성이 될 수는 없죠. 그럼 공급이라는 개념, 지문에서 수급 조절뿐만 아니라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답은 부정성이 답이에요.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특징들만. 개별성은 무슨 뜻일까요? 다르다. 다르다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르다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다르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대체가 곤란하고 다르니까 뭔가 분석도 필요하고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개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개별 분석을 하는 거죠. 똑같은 30평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브랜드인데 가격이 다르대. 왜 다를까? 그 다른 이유. 그래 그 개별 분석하는 거죠. 자, 이렇게요.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부동성을 외우고 개별성을 외우고 입지계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대체 무엇을 출제하는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출제 유형입니다. 그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차를 기억하는 겁니다. 왜? 그 목차가 바로 출제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목차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전체 개론에서는 12개 단원을 학습한다 그랬죠. 12개 목차. 12개 목차 가지고는 답을 못 찾죠. 그건 대타이틀이니까. 그럼 거기서 소타이틀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소타이틀로 들어가야죠. 그럼 그것들이 다 시험 문제고 그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을 때는 철저하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라는 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은 답을 하세요. 이제 이런 질문을 오프에서 할 때 주로 이제 막둥이들에게 묻습니다. 막둥이들에게 물으면, 특히 이제 우리가 MZ 세대들의 특징이 자신의 의사 표현이 정확해요. 정확하게 의사 표시를 하는데, 자, 다 같이 OX를 큰 소리로 말하세요. 시작. 그렇죠. O. 나는 이쁘다. 자, 이번에는 질문을 좀 바꿀게요. 나는 매우 이쁘다. 결정하세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쁜데 매우, 매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X 이렇게 말해요. 자,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매웁니까? 이쁘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쁘다는 거죠. 여기서 매우는 서술어죠. 필요 없습니다. 이쁘다가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모의고사를 보실 때 또는 실제 시험장에서 보기 5개 중에서 3개는 아니라는 것을 알겠답니다. 2개가 남는답니다. 그 2개를 가지고 고민해서 어느 하나를 찍으면 틀린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자신이 찍고자 하는 반대쪽을 찍으면 그게 답이라고. 자, 왜냐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 하고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스스로 지문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답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제자들이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 이 단어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쁜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보고 이쁘다고 말을 해. 그런데 나를 보고 미스 코리아에 나갈 정도의 미모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난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매우는 아니. 보세요. 불필요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답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키워드를 가지고 답을 찾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시험 준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부동산학 개론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내용을 학습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내용을 알아듣고 이해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데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찾는데.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를 보면 되죠. 기출문제를 딱 보면, 그래서 앞서 목차를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기출문제를 딱 보면 문제가 딱 나와 있죠. 내가 지금 학습했던 입지계수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지금 학습했던 투자론에서 화폐 시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구나.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을 때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키워드구나. 그리고 그 키워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야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줄여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제를 반드시 40초 이내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 20초 만에 정답 찾을 수 있는 문제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30초 내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2분이 소요되어야 3분이 소요되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30초 안에 정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를 1분을 소요하면 결론은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키워드를 통해서 답은 직관적으로 찾는다는 것. 자, 그리고요, 수험 기간 동안 내내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바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요. 우리는 지금 랜선으로 만나고 있죠. 이렇게 학습하시는 분도 이제 막 글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시간을 줄여가면서 회사 마치면 또 와서 이렇게 잠도 줄여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고작 이것밖에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차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틀린 거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즉 다시 표현했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학습했고 시험 준비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나 중심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출제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기출문제에 다 나와 있죠.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자들은 이런 식을 선호하는 거구나. 그들은 이런 내용들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모든 시험의 바이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뭐 논쟁을 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암기를 해야 될 것을 이해를 하면 결과적으로 정답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가 그 지문을 자꾸 해석을 해요. 왜? 내가 이해를 했거든요. 이해를 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자꾸 지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정답은 찾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격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는데 단 이해가 우리는 이제 객관식이니까요. 우리 시험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까?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암기가 중요하죠. 객관식은요. 이해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암기를 물어보는 게 거의 절대적이죠. 절대적인 문제가 암기를 물어보는데 자꾸 이해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시간만 계속 갈 뿐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시험과 관계없는 것들은 학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출제 빈도 최근 10년 기준 한두 번 나왔다? 그럼 버려야죠. 개론에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총 이제 34회까지 시험을 봤죠. 한 번 출제되고 영원히 출제되지 않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론은.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과 관계없는 것들은 절대 손대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요. 우리 시험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10월 25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우리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고 유쾌하게 놀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 순간순간 아마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존감에 스크래치도 생길 거고요. 이 자격증 따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생각도 어느 순간 들 수도 있고요. 그냥 포기해버려야지. 안 볼래, 내 시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힘든 기간 동안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했던 OT가 여러분들의 방향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한번 보고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OT를 한번 보세요. 이 말이었구나. 내가 한번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 말이구나. 아마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 두 번 보면 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는 이 기간 동안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네이버 밴더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학 개론 강량구라고 치면 되는데 제 수업을 들었던 수험생분들 중에 제 이름을 가지고 밴더를 만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 보면 강량구라는 이름으로 밴더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진이 있습니다. 강량구 사진이 딱 있으니까 그 사진이 있는 그 밴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은 유튜브에 강의 촬영해서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시험치는 그날까지요. 24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서로 호흡을 맞추어서 꾸준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밴더에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약해지겠죠. 그리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생길 거고요. 자,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합격했던 그 많으신 분들도 똑같은 그런 경험했습니다. 다 힘들어하고 때로는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거니까 순간순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OT를 진행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진도를 들어가겠습니다.